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 대만 동맹이 붕괴되었다. 2. 키시다에게 가장 큰 악몽이 찾아왔다. 3. 미국은 일본을 구할 수 있을까?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세계 고등기술 시장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은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속한 기술과 반도체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국 중 하나로 성장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삼성, LG,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 기술 기업들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원과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탄생하는 곳입니다. 이 나라는 연구 및 기술 개발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반도체 분야에 집중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혁신, 대량 생산 능력 및 고품질은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자들과 경쟁하며 시장을 지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대만의 반도체 회사 TSMC가 차세대 그루빙 공정에서 세계 1위로 자부하던 일본 기업을 택하지 않고 한국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서 일본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더구나 이 계약이 차세대 반도체 후공정 기술로 확인되자 이 기술에서만큼은 세계 1위라 자신했던 일본 기업 디스코는 크게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TSMC는 자사의 3나노와 4나노, 5나노 등 첨단 미세 공정에 필요한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갈 그루빙, 즉 하프커팅 장비를 한국의 이오테크닉스의 차세대 피코세컨드 그루빙 장비로 최종 확정했는데요. 이번에 TSMC라는 주요 고객을 잃게 된 일본의 디스코는 지난 30년간 반도체 후공정, 즉 커팅 시장을 지배해온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디스코는 다이아몬드 휠 시장과 차세대 레이저 커팅 시장을 선도하던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반도체 차세대 그루빙 장비에서 한국의 이오테크닉스의 고배를 마셨으니 앞으로 삼성전자 등 다른 반도체 회사 공급전에서도 고전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TSMC가 반도체 후공정 기업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꾸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더 놀랍습니다. TSMC는 최종 결정을 위해 자사의 최대 고객인 애플 등 다수 고객사에게 평가를 요청했는데 고객사들의 평가에서 한국 이오테크닉스의 기술이 일본 기업보다 기술적 우위를 점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최근 반도체 후공정은 파티클과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더 정밀한 레이저 장비가 요구돼 왔는데요. TSMC가 한국 이오테크닉스 그루빙을 사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은 이제 차세대 어드밴스 패키징 영역에서 세계 표준의 위치까지 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일본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멸망했지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마저도 한국의 야금야금 자리를 뺏기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일본은 최근 미국과 맞먹는 세계 2대 반도체 강국이었던 30년 전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반도체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 있었고 특히 대만 TSMC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TSMC가 일본이 아닌 한국 기업을 선택했으니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가장 큰 약점이 세계적 수탁 생산 즉 파운드리 공장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뤄진 게 바로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일본 이바라키현 연구법인 건립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역시 일본 정부가 자존심을 접고 달려들어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일본 경산성은 이미 지난 2019년 TSMC에 러브콜을 보냈으나 한 차례 실패하고 재수 끝에 유치한 것인데요.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이바라키현 스쿠바시에 설립될 TSMC의 첨단 패키징 R&D 기지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 3,700여 원 중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을 정도로 반도체에 있어서는 철저히 대만에 의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과 대만은 겉으로는 협력 관계를 맺고 있지만 사실 복잡한 내부 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일본의 국방백서가 공개되자 대만은 다소 불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본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 대만 관련 내용이 처음으로 명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일본은 2022년 국방백서에도 대만을 명기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이 대만 인근 해상에서 군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며 대만을 둘러싼 정세의 안정은 일본의 안전 보장은 물론 국제사회의 안정에도 중요하다는 내용을 방위백서에 넣었습니다. 얼핏 보면 일반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 내용은 일본이 유사시 대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두고 전쟁을 벌일 경우
대만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군사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일본이 대만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은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의 거리가 110km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워 만약 중국이 대만을 수복하면 일본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대만은 일본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반도체의 주요 생산지이며 대만 남쪽의 루손 해협은 일본이 해외에 의존하는 원유의 중요한 운송로입니다. 이 같은 지정학적 조건에 미중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일본은 사상 처음으로 국방백서에서 대만을 언급한 것인데요. 하지만 과거 대만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분명 독립을 했는데 또다시 일본이 자신들의 영토에 군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소식이 들리자 대만 일부 언론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반도체 강국이 되어 위상이 달라진 대만은 일본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형국입니다. 일본 정부가 약 1,2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 TSMC의 스쿠바 R&D 센터 건립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일본이 이러다 호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난이 거셌습니다. 이 연구센터에서 개발된 기술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정작 일본 정부의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일본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TSMC가 이득만 챙기고 반도체 산업 부흥을 노리는 일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채 떠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가령 스쿠바에 위치한 TSMC의 R&D 센터에서 혁신적인 공정 기술이 개발됐을 경우 일본 정부나 현지 기업들에 전혀 이를 알리지 않고 그대로 대만에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구마모토 지역에 설립하고 있는 TSMC의 생산단지에 대한 효용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부흥을 위해 이 공장에 무려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쏟아붓기로 결정했지만 일각에서는 TSMC가 일본 내 반도체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해 오히려 일본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거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대만은 일본과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한국과 함께하며 한국과 투자와 협력을 확대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대만에서 최근 한국 기업들의 수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LS전선이 대만에서 수주한 해저 케이블 계약 금액은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LS전선은 대만전력공사 TPC가 서부 해상에 건설하는 풍력단지에 1,100억 원대 해저 케이블을 공급하게 되었는데요. 지난해 12월 LS전선이 대만 하이롱 해상풍력단지에 약 2천억 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급 계약을 맺은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1,100억 원대 계약을 따낸 겁니다. 이를 통해 LS전선은 대만의 1차 해상풍력단지 건설 사업 8개 프로젝트의 해저 케이블 공급권을 모두 휩쓸어버렸고 한국의 초고압 직류송전 케이블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K전선이 대만 앞바다에 쫙 깔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총 공사비 1조 8천억 원이 드는 대만 타오이안 국제공항 제3터미널 공사를 수주한 업체도 한국 업체였습니다. 삼성물산은 대만 종합건설사인 RSEA 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타오이안 국제공항 제3터미널 공사를 수주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대규모 지붕철골 트러스 및 비정형 천장 공사 등으로 인해 고난도 공사로 손꼽히는 공사였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제1, 2터미널 운영 중 간섭 사항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기술 역량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삼성물산은 국내외 다수의 공항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공항공사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테크 현장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인정받아 수주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대만은 한국과 2014년부터 협의해 온 이중과세 방지제도 협정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대만에 투자에 수익을 냈을 때 한국이나 대만 중 한 곳에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대만 간 이중과세 방지 약정이 도입된 것입니다. 이로써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가 대폭 늘어나는 것은 물론 교역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현재 총 94개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맺고 있지만 대만과는 지금까지 이 같은 과세 협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만에 투자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두 나라에 모두 세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나라에서만 내면 되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줄어 신규 투자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대만 간 이중과세가 해소됨에 따라 특히 한국의 반도체 섬유 게임 업계는 크게 환호했습니다. 대만으로 수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만과 한국이 밀착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그나마 자신 있어 하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반도체 후공정을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업체에게 맡기기로 하자 일본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모양새입니다. 삼성과 LG를 따라잡기 위해 일본 정부 주도로 만들었던 JOLED가 결국 파산을 신청해 일본 내부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BOE에서도 역대급 소식이 들려 한국의 초대박이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JOLED는 지난 27일 도쿄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부채 총액이 3,300억 원 정도로 커졌고 사업을 이어갈 수 없을 지경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업장 두 곳을 폐쇄하고 제조 부문 등에서 일하는 280명을 해고했으며 기술과 개발 부문에 대해서는 모회사 재팬디스플레이 JDI가 승계할 예정입니다. 이 부문에는 약 100명 정도가 일하고 있습니다. 일본 디스플레이가 한국에게 완전히 밀린 배경에는 기술력의 한계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1990년대만 해도 패널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채 한국 기업에게 밀려나기 시작했죠. 높은 생산 비용 문제 또한 극복하지 못해 2014년 OLED 사업에서 대부분 철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미련을 버리지 않았고 2015년 소니와 파나소닉의 OLED 사업을 통합해 JOLED를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를 바탕으로 다시 한국을 넘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것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도한 민관 펀드인 산업혁신기구가 75%, 소니, 히타치, 토시바의 중소형 LCD 사업부를 통합해 만들어진 재팬디스플레이 JDI가 15%를 출자했습니다. 나머지 10%는 소니와 파나소닉이 절반씩 말았던 상황입니다. 민관 펀드는 일본 정부가 3천억엔 95%, 민간기업 26개사가 140억엔의 자금을 댔기에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을 살리려 했던 것입니다. 일본 내에선 이런 방식의 기업을 히노마루 일장기연합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가 있었던 2019년에는 기존 재팬 디스플레이 JDI 공장을 개조해 잉크젯 프린팅을 기반으로 한 OLED 공장을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과 OLED 분야를 집중 타격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OLED 생산 과정에서도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버텨냈고 JOLED는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외부에서 자금을 수혈하며 연명해왔습니다. 대형 OLED는 LG 디스플레이가, 그리고 중소형 OLED는 ULEU, EVU, 삼성 디스플레이가 석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빈틈을 파고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공장 가동이 늦어지면서 2021년 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지만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품질이 불안정하고 물량률이 높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언론들은 시장 타깃 또한 잘못 잡았다고 꼬집었습니다. JOLED는 대형 패널 시장에서 한국에 밀려 차량용, 개인 모니터용 패널에서의 개척에 힘썼지만 시장 크기가 한정적이다. 한국을 확실히 넘어서는 기술이 없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20에서 30인치 모니터용 OLED 패널 제품만 생산했는데 낮은 수율로 양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 일본 고급차 브랜드 넥서스와 4년간 진행한 자동차용 10인치 OLED 개발 또한 2021년 실패로 끝났습니다. 통상 OLED 디스플레이를 제작할 때는 소자를 진공 상태에서 뿌려 기판 위에 입히는 증착 방식을 사용합니다. 반면 JOLED는 소자를 기판 위에 인쇄하는 잉크젯 프린팅 방식을 사용했죠. 고난도의 기술이지만 증착 방식에 비해 제조 공정이 단순해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증착 방식 대비 20-30% 저렴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기판에 균일하게 입히는데 더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JOLED는 수율을 끌어올리지 못했고 자금난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여전히 증착 방식을 고집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JOLED는 생존을 위해 외부에서 자금을 수혈하며 버텼습니다. 2018년 덴소와 토요타, 스미토모로부터 4,600억 원을 조달했고
2020년에는 중국 TCL의 지분 10%를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과 중국의 OLED 협공이 시작되었다는 보도가 쏟아졌죠. 실제로 TCL과의 협업을 선택함과 동시에 미국과 독일 법원에 삼성을 상대로 OLED 특허권 침해 소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갤럭시 S20을 포함해 스마트폰 42종을 지목하면서 말입니다. 이에 삼성 측도 JOLED를 상대로 맞소송물 제기했습니다. 오히려 JOLED가 특허를 침해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발아친 것입니다. 결국 JOLED는 물러섰고 1년 만에 합의를 하며 종지부를 찍었죠. 그럼에도 JOLED는 최후의 카트로 TCL과 잉크젯 기반 65인치 대형 OLED 패널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대실패로 끝난 상태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율을 높이지 못하면 잉크젯 프린팅 방식의 저비용 이점을 살릴 수 없다며 소량 주문은 물론이고 납품 주기도 맞출 수 없는 상태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작년 3월부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기 시작했고 상반기부터는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이번 결정에 따라 패널 생산과 판매에서 모두 철수하게 됐습니다. 니시무라 경산사는 JOLED 파산에 매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사업 재생을 향한 검토가 진행되길 바란다는 언급을 하면서 말입니다. 갑자기 파산을 결정하자 주민들과 직원들은 불안과 당황을 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어젯밤 뉴스로 알았다미 크게 통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JOLED는 일본 노미시와 지바현의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보조금도 회수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보조금 두 종류를 지급받았지만 기간이 5년 미만이면 전액 반환한다는 조건이 들어있어 반환을 요구받은 상태입니다. 고용 확대 관련 보조금 약 5억엔과 산업촉진 보조금 약 9억엔 등입니다. 일본인들은 한국과 비교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 일부 반응을 보면 JDI를 포함해 일본 디스플레이는 이제 안되겠네요. 비용도 비싸고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이 되어 한국 기업에게 가격이나 개발에서 이미 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반응입니다. 관계자들도 반성하고 세계에 있다는 트렌드를 언급을 쫓지했습니다. 못한 부분을 재팬 디스플레이가 일부 기술을 흡수하긴 하지만 반전을 일으키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팬 디스플레이 역시 8분기 연속 적자를 내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실 기업을 흡수해 동반 몰락 가능성이 적쳐지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일본 업체가 삼성과 LG 등 한국 기업에게 밀리면서 OLED의 평가를 명맥이 내리고 끊기게 있습니다.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이 한국에 역전당하며 경쟁력을 잃은 과정이 반도체 산업의 궤적과도 닮았다는 지적입니다. 히노마루 연합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는 1999년 NEC와 히타치의 메모리 사업 부문이 통합돼 만든 엘피다가 있습니다. 출범 당시만 해도 삼성전자보다 기술력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밀려 적자에 허덕이다 2013년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됐죠. 일본 반도체 산업은 현재 10% 수준으로 포그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연합을 추진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주토로 만들어진 라피더스는 최근 50조 원을 투자해 홋카이도 치토세에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까지 이나노 반도체 생산을 위한 설비 라인을 만들고 27년까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도 토요타, 키옥시아, 소니 등 일본의 대표적 기업 8곳이 뭉쳐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700억엔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똑같은 파산 패턴을 밟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일본 업체들은 한국을 찾아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달라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니 회장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패널을 받기 위해 LG 디스플레이로 눈길을 돌리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 파전을 치르고 있는 중국 업체들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지만 기술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지난해 중소형 OLED 시장 점유율은 삼성이 56%로 1위, BOE 12%로 2위, LG 디스플레이 11%로 3위를 했습니다. 9인치 이하 중소형 OLED 출하량은 7억 6천만 대로 삼성이 4억 3천만 대 정도를 출하한 상황입니다.
BOE는 기술력이 낮은 저온다결정 실리콘 LTPS를 애플과 자국 스마트폰 업체에 납품하면서 저비율을 키워왔습니다. 반면 삼성은 저전력 제품인 저온다결정 산화물 LTPO 기술로 프리미엄금 스마트폰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LTPO 방식이 LTPS 대비 2배 이상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이폰 15에 납품이 예정됐던 중국 BOE 패널이 최근 수물 문제로 초토 물량 계약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 이슈가 됐습니다. 올해 아이폰 15 시리즈는 하위 라인업에도 홀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는데 BOE가 타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플은 지난해 아이폰 14 시리즈 상위 라인업에 홀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다이내믹 아일랜드란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홀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상단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 모듈 렌즈와 페이스 아이디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기술입니다. 올해는 하위 라인업까지 확대의 4종으로 늘리려 하지만 BOE는 패널에 구멍을 뚫는 공정에서 계속 문제가 생겼고 신제품용이 아니라 수리용으로 나갈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애플은 BOE 초도 물량을 모두 삼성 디스플레이에 넘겨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이른 5월 중순부터 OLED 양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중국 BOE는 내년 출시될 아이패드 패널 공급에서도 제외됐고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2파전 구도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애플이 아이패드에 OLED를 적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OE는 수울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아이폰 13용 OLED 패널 수물을 높이기 위해 애플의 승인 없이 설계를 바꾼 것이 적발돼 공급사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BOE는 삼성 인력을 빼앗기 위해 베트남 반민에 디스플레이 모듈 공장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패널 반제품의 모듈 공정을 진행하면 디스플레이 모듈이 완성됩니다. 그곳에는 삼성 모듈 공장이 있고 LG 디스플레이 공장 또한 인근 하이퐁에 있습니다. BOE가 인력을 확보하려면 삼성전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야 하지만 베트남 내에서는 삼성에서 일하는 것을 크게 자랑스러워하고 있어 인력 유출은 거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일본을 무너뜨리고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높여야 합니다. 한국은 더 뛰어난 기술력으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을 이끌길 바랍니다. 최근 전 세계 첨단 산업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하에 중국의 첨단 산업이 장비도 못 구할 정도로 경쟁력을 잃어가자 이제는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의 반도체를 의도적으로 겨냥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미국의 애플을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대만과 일본이 똘똘 뭉치면서 한국의 반도체를 소외시키는 듯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대만 TSMC에게 미국의 애플은 VIP 고객입니다. TSMC 매출 4분의 1가량이 애플에서 발생하며 다른 업체들과는 다르게 최신의 미세 공정을 요구하 단가가 가장 높은 제품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아이폰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를 생산하는 소니는 이미지 센서에 필요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다. TSMC에게 주문하여 생산한 뒤 애플에 납품하고 있어 애플 TSMC 그리고 소니는 특수한 관계로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던 중국은 서방의 제재로 계획이 들어지자 더 늦기 전에 대만을 무력 통일하여 대만의 반도체 기반 시설을 홍콩처럼 흡수하려는 계획입니다. 중국이 노골적으로 이런 속내를 드러내자 애플은 자신들의 캐시카우인 스마트폰 공급망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려해 중국과 대만에서 공장을 철수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아이폰의 조립 공장은 대만 기업 폭스콘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운영 중이며 아이폰에 탑재되는 CPU와 같은 대부분의 반도체는 대만 내 TSMC에서 제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지만 미국 내 공장이 하나도 없는 애플 입장에선 자신들의 핵심 공급사들이 전부 중국과 대만에 있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처럼 변수가 많은 상황 속에 폭스콘과 TSMC 등 협력업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애플 제품을 수주하고 싶다면 빠르게 탈중국을 결정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에 대만 기업 폭스콘은 베트남과 인도 쪽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고 대만 TSMC는 일본과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소니와 협력하여 구마모토 지역에 이미지 센서 공장을 건설 중인데 TSMC가 8조 원을 투자했고 소니가 6천억 원을 투자했으며 일본 정부 또한 직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총 공사비인 9조 원에서 절반가량인 4조 5천억 원을 지원하여 한국에 밀려 고사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선 1조 4천억 규모의 일본 공장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공사 대금의 3분의 1에 달하는 4,600억 원가량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소식입니다. 마이크론의 이번 투자로 일본은 엘피다 반도체 이후 명맥이 끊긴 디램 생산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크론의 당초 계획은 일본의 8조 2천억 규모의 대규모 디램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세계 경제가 하락 추세로 변하면서 공장 규모도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은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의 낸드 플래시 공장과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아날로그 칩 파운드리 등 다양한 반도체 분야에서 투자를 받아 문어발식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면서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통한 해외 투자로 자체적인 반도체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난이 오더라도 자국 기업에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하려는 계획이지만 일본의 이런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근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글로벌 기업들 역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 수조 원을 들여 디램 공장을 건설 중인 미국 기업 마이크론은 상황을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디램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둘이서 전 세계 점유율을 70% 이상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글로벌 디램 시장은 삼성과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세 곳이 나누고 있는데 최근 한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점유율 10%대를 눈앞에 둔 마이크론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일본을 전진기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마이크론 편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경기 침체 현상이 짙어지면서 반도체 수요도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디램 가격도 올해 초 대비 40% 이상 하락하는 등 본격적인 하락세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곳은 미국의 마이크론으로 이번 1분기에만 단기 순손실 2,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확히 7년 만에 발생한 초대형 규모의 적자인데 이어서 이번 2분기와 3분기 매출 역시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는 전망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규모 적자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마이크론은 전체 직원 중 10% 이상을 감원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구조조정 비용으로 3천만 달러, 대략 400억 원가량이 투입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디램에만 의존하던 마이크론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들도 위기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반도체는 이런 사이클을 지나면서 성장해왔습니다. IT 매체 디지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3D 낸드의 가격을 10%가량 올렸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반도체 하락세에도 이렇게 배짱 있는 가격 상승을 결정한 이유는 다름 아닌 올해 10월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로 중국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YMTC, 얌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설립된 YMTC는 중국 당국의 지원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2020년엔 삼성과 SK하이닉스만의 독보적인 기술이었던 128단 낸드 플래시 개발에 성공하며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로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YMTC의 가파른 성장 배경엔 미국 기업 애플이 있었는데 미국 상무부의 조치로 YMTC가 수출 통제 명단에 오르자 미국의 애플은 YMTC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삼성의 3D 낸드를 구매한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미국이 한국의 칩사 반도체 동맹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의도적인 견제와 혜택을 번갈아가며 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칩사 반도체 동맹에서 한국만 빠진다면 단순한 계산으로 한국이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게 가능해집니다. 다른 국가들이 중국에게 반도체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중국의 반도체를 매우 비싸게 팔아도 선택지가 없는 중국은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 공식적으로 대중국 반도체 제재그룹인 칩사에 참여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대중 견제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선 한국은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기에 친내 동맹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런데 대만의 사례를 보면 칩4 동맹과 대중 수출 규모는 사실상 연관성이 없습니다. 대만의 경우는 중국과 지속적으로 정치적 군사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대만의 반도체 수출 비중 50% 이상이 중국을 향한 수출입니다. 중국에서도 대만의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기에 대만의 칩4 반도체 동맹 참여를 견제하겠다며 대만산 반도체를 수입하지 않는다면 결국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늘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칩4에 참여한다는 보복으로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금지하면 안 그래도 높은 대만산 반도체 의존도를 더욱 늘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태 중국은 국가적인 분쟁 상황이 있을 경우 자신들이 가진 구매력을 적극 활용해왔지만 요즘 같은 글로벌 무역 시대에 수입 제한과 같은 1차원적인 조치는 효과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선심쓰듯 구매해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사는 것입니다. 결코 중국이 한국과 무역 규모가 높다고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님에도 중국은 자신들이 물건을 사주기에 혜택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제품은 한국이 아니면 중국은 만들 수도 없고 구하기도 어렵기에 사실상 혜택을 주는 쪽은 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한국이 대중국 반도체 동맹인 칩4에 참여한다고 해도 중국과의 무역에서 손실은 거의 없으며 보더라도 극소량이 될 것입니다. 며칠 전 미국의 마이크론이 직원과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구조조정과 반도체 생산량을 20% 감산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본 현지에 짓고 있는 최신형 디램 공장 건설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공장을 완공하고 빠르면 내년 말부터 디램을 생산하겠다는 마이크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막대한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기업들도 줄줄이 자금난을 겪는 가운데 무리한 투자로 경영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업계 1위인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